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세법학 문제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원도 어렵고, 투도 뭐, 원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원도 어렵고, 원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국세기본법에 이제 제조사 금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A 주식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번 했어요. 문제는 다 보셨으니까, 당초 세무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공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다 했는데 그게 이제 2016년이에요. 첫 번째가. 그런 다음에 2019년 2월경에 15년하고 16년 법인세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당시에 이제 종결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비회사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냐면 이게 가공이다 라는 걸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진술도 하고 대표이사, 그리고 이쪽에서 수정신고도 하는 거예요. 보통 조사받을 때 부가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가 알아서 수정신고해라, 이렇게 해서 수정신고까지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A회사에서 다시 여기를 조사하고 나서 다시 A회사를 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 쟁점 뭐냐면 2016년 2기 이미 그 당시에 포함됐던 조사를 재조사를 하고 거기에 얹어서 재조사 과정에서 17년으로 조사 범위 확대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부가 처분까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물음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관련 법령이라고 해서 제가 나눠드린 게 있어요. 물음 첫 번째와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죠. 요건 대부분 거의 다 앞글자도 막 따고 해가지고 거의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1조의 4의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무, 같은 과세기간, 부가세고 2016년 재조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외 사유가 거기 1호부터 7호까지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수업 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명백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까딱하면 2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2호. 2호가 뭐냐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요건 이제 우리 책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회사를 조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B회사 조사를 위해서 A에게 자료 협조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2호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랑 관련된 사례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호로 생각하면 제조사 예외 사유가 있으니까 적법한 제조사가 되는 거지만 1호로 생각하면 적법한 제조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와 2호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63조의 시행령, 그러니까 7호의 대통령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네 가지만 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원칙과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써도 한 6개, 5개 정도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중에서 시행령에서 2호가 있어요. 2호. 이게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시행령에서는 2호 정도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물음 2는 배점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1은 요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이 뭔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 요 말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건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을 쓰시고, 그다음에 허용되는 경우 예외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복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제가 읽어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한 5개 이상 쓰시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조사가 적법한지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건 재조사라는 게 핵심 뭐냐면 이렇게 나온 자료 있죠. 자료. 이 자료가 당초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초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는 명백한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새로 나온 자료라면 명백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대원 판례가 있어요. 이건 이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최초 조사 종결 후 이 사건 쟁점 부분이 가공거래라는 취지, 거래처 수정신고와 그 대표이사 진술 등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탄로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재조사, 중복조사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작년까지 세법학 시험 문제는요. 사례가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여기 국방부의 군사정보 보안 시스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구글에다가 이런 거 치면 막 나와요. 군사정보 보안 시스템 진짜로. 근데 올해는 보안 시스템 회사인데 다른 보안 시스템 막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 이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판례 찾기 좀 힘들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실 판례는 좀 유명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물음 3번은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범위 확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 사유를 설명하시오. 자, 이 4점짜리인데 시행령 다 쓰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이 뭐냐면 범위 확대가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범위 확대라는 말이 처음에 16년이잖아요. 네, 같은 세목이라도 2017년 다른 과세 기간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걸 범위 확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 세무 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 또는 다른 세목, 그러니까 과세 기간을 넘는 거, 다른 세목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조사 범위 확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그래서 시행령에 2개 쓰는 것도 다 쓰면 좋겠지만 노란색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세금 탐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다른 세목에서 관련되는 경우여야만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물음 4는요. 이거 수업 때 많이 했었던 거예요. 자료를 잠깐만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조사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심의를 의뢰할 수 있어요. 특히 조사 중에 중지해달라 이런 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관련 법령을 잠깐 보면 수업 때도 이게 법전을 보면 여러분들 잘 못 읽을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요. 자, 보시면 81조의 18을 보시면 2항 1호가 있죠. 그러니까 1항은 뭐냐면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두라는 얘기고 2항은 81조의 18의 2항은 거기 중소규모 납세자 외에 납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있고 2호를 보면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에 조사 범위 확대가 있어요. 3호를 보면 이게 있어요.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 중지 및 요청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81조의 19를 가보면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81조의 19의 1항과 2항의 차이는 뭐냐면 2항을 먼저 볼게요. 2항은 81조의 18의 2항 1호부터 위에 있는 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내부적인 절차잖아요. 그것만은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영세한 사업자 3호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우리 3호. 3호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 4호로도 돼요. 4호가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잖아요. 행위잖아요. 그걸로 걸어야 되는데 그게 명백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위법한지 부당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3호는 위법 부당 여부에 관계없이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이게 맞냐? 납세자가 중소규모 사업자라면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뜻까지 다 알아서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고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업 때는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납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친구는 납세자 보안관 뭐 이렇게 쓴 아주 특이한 친구들도 있는 건데,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키워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답지에 보시면 이 4점짜리라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얘가 2점인 거고, 이거 조사 일시 중지해달라. 취할 수 있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해는 안 내고 작년에 냈었는데, 작년에도 거기 보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그게 제가 밑에 있는 게 답안 그대로 복붙한 거거든요. 그래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일시 중지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많이 쓰는 거예요, 실제 테크니컬하게. 자, 그래서 1번은 요 정도 하면 되고, 1번이 그나마 할 만한 문제예요. 법인세에 비하면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낙엽이라도 주워가지고 좀 따야 된다. 특히 이런 거는 뭐 워딩만 한 두 개 진짜 들어가 있으면 4점 다 줄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소득세 추계죠. 이것도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할 때도 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근데 이거를 추계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은 학생들이 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는 중요한 건 다 하는 거예요. 갑이 있었어요. 갑이 A 가든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갑이 제출한 서류에는 월별 수익 금액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매일 일일 수익 금액에 대한 장부나 증빙이 없다. 그러니까 매출을 월, 뭐 1월, 2월, 그냥 한자 쓴다면 뭐 1억, 1.5억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장난하는 거지. 또한 2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 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에 대해서는 원시기록 장부, 그리고 실제 수익 금액. 그러니까 원시기록 장부라는 게 우리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날 포스 찍고 이게 테이블 받고 뭐 빌지 있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따르면 진짜로는 15억인데 제출한 서류는 가라라는 거죠. 그건 6억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이거 한 3개월치 우리가 딱 따봤는데 확실한 자료가 있는데 15억인데 니네는 6억이니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거죠. 허위. 딱 봐도. 그리고 그 기간 이외에 대한 실제 수익 금액을 확인할 증빙은 없고. 그런데 갑이 신고한 장부상의 원부재료비 지출액은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지출액의 50%에 불과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수익을 누락을 하면 정상적인 애들은 비용도 누락을 하죠. 비용 그대로 수익만 누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면 이거 맞춘단 말이야, 조금. 전체 외형 사이즈를. 그래서 이에 과세관청은 2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의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수익금액 15억과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원가를 우리가 보니까 한 6억 원. 그러면 원가 대비 매출의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수익 금액을 추정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기간의 수익 금액은 모르는데 나머지 기간, 전체 기간의 총 실제 비용은 조사하면서 알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의 실제 수익과 비용은 아니까
정상적인 회사라면 원가 대 매출의 비율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의 수익 금액을 역산해서 추계하는 거지. 그게 추정하여 계산한 거죠.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수익 금액은 추계를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실제 금액을 아니까 그걸로 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똑같은 식당을 해도 마진이 훨씬 좋아요. 같은 설렁탕 집을 해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마진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평균 수입에 대한 경비율이라는 게 업종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마진 한 60%야. 근데 이쪽 업종의 경비율이 한 80%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납세자는 어떤 주잖아요. 매출은 그건데 그러면 매출 추계로 했으니까 경비도 추계해 주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업 때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경비대로 가는 거지 납세자가 주장한다고 경비를 추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실액과세가 무조건 원칙이고 실액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추계과세한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첫 번째 물음이에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과 소득세법상 추계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관련 자료 한번 볼게요. 국세기본법에는 근거과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의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은 실액과세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죠? 그런데 국세기본법과 달리 개별세법에 그에 대한 특칙을 두면 그 특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대로만 가면 과세 형평, 공평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 교재에 쓴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실액 과세하는 거. 이게 국세기본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런 국세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실액 과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를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형평이 안 맞는 거죠. 과세 공평이. 그래서 간접 자료를 사용한 추계 과세를 예외적으로 각 개별세법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쓴 답안지가 뭐 정답은 아닌 거고 그냥 가이드라고 하면 요 정도 쓰면 잘 쓰는 건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근거 자료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국세기본법도 추계를 인정하고 요따고 이런 얘기를 쓰면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면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형평이 어긋나는 거예요. 형평.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정 사유가 있다라면 추계 과세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레벨을 조금 더 높이면 국세기본법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세법에는 특칙을 둘 수 있다. 가교를 하나 둘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쓰셔도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시겠죠? 대비하여.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뜻인 거예요. 출제자는 그런 의도로 냈지만 풀 때는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몰라 근거과세 원칙 하나 쓰고 소득세 추계할 수 있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도 2, 3점 받아요. 자, 물음 2번. 추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요거는 문제에도 냈던 거고 여러분들 꼭 외우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적법한 사유가 있는지 물음을 잘 보셔야 돼요. 사유를 물어보는데 여기다 대고 추계 방법이 적법한지 아닌지 이런 걸 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사유는 하나죠. 얘가 제출한 장부 자체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여기 신고했던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허위임이 명백하잖아요. 그게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액 조사 방법, 실질 조사 방법이 원칙인데 추계 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 사유가 법에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장부가 없거나 허위, 미비거나 두 번째는 기장한 내용이 허위인 거죠. 뭐에 비춰볼 때.
이게 매출 쪽 사이드로 봤을 때, 원가 쪽 사이드로 봤을 때 각각 허임이 명백하다. 이게 사유가 되고, 이제 사안을 적용하면 핵심은 필요한 장부가 없어요. 장부가. 그리고 제출한 장부도 미비하거나 허위한 거죠. 일부만 있었고 허위였으니까 사유는 충분하더라. 물음 3번은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득세 과거에는 표준 소득률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완전 추계를 하는데 장부 하나도 안 써도 일단은 다 받아주는 거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납세자의 성실한 기장 유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과 추계를 조합한 게 일종의 기준 경비래요. 주요 경비는 입증을 하시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단순 경비는 그런 게 아니죠. 주요 경비 입증이 하나도 없죠. 오해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필요 경비를 추계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있는데 매출하고 좀 다른 거죠.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동업자 권형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표준 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 경비를 추계했지만 기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준 경비를 가져온 거죠. 옛날에 윤사마 사태가 있고 나서 이 법을 좀 바꿨다는 얘기 내가 좀 설명을 드렸다고. 그럼 기준 경비를 적용한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수익 금액에서 납세자가 입증하는 필요 경비,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하고 여기에 기준 경비를 곱한 금액을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최소한 주요 경비 정도는 납세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게 기준 경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쓰는 건 되게 힘든 건데 이게 근거과세와 추계과세를 결합한 거예요. 기본적인 모델이. 이해하시겠죠? 이 말을 굳이 왜 썼냐면 이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거과세, 추계 이게 지금 돌아오는 길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써본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음 4번. 일단은 추계할 때 매출을 어떻게 잡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두 번째는 납세자 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 추계해 주세요 이거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 자료 잠깐만 보면, 그래서 물음 3번도 우리 교재 판례랑 내용을 배웠었던 내용 중에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과 달리 최소한 주요 경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대. 교재 이거 복붙한가 복붙한가. 답안지 거의 비슷하게 쓴 거고, 물음 4번을 가보시면 이 판례도 많이 배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금액 추계는 이제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내부 자료를 다른 사업자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 추계입니다. 수익금액은. 수익금에 대한 실질조사는 실제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이게 수익금액의 기본적인 룰이죠. 그래서 관련 법령 아래 144조 1항을 보면 수익금액을 추계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죠. 이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를. 한편 추계로 수익금액을 계산하더라도 보조금 등은 이제 가산한다는 얘기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소득세법 내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익금의 추계 방법은 블라블라블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합리성만 입증되면 된다. 요 꼭지로 쓰시면 되고, 아래 맨 밑에 박스를 보시면 요 내용도 우리 충분히 공부했었던 거예요. 납세자 스스로 추계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 과세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요구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익금액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내부 자료. 이 케이스가 내부 자료를 이용한 거죠. 추계했을 때. 일정 기간의 매출과 원가의 대응 비율을 가지고 나머지 기간의 수익금액을 추정해 보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업자랑 비교해서 맞춰볼 수도 있죠. 얘 수익금액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얘 실제 경비만 쫙 알아. 그러면 이 업종에서 매출 가산율이 몇 프로인지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추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요 말도 중요하죠. 이게 객관적인 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6호에 그 시행령 6호에 보면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회 조사 기준에 의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뭐 유흥주점을 가서 아니면 식당 가서 입회 며칠 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더 좋으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실제 수익 금액을 추계한다고 해서 필요 경비도 추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 조사가 대원칙이고 납세자가 추계 방식을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액이 있으면 실질 조사한다. 실질 조사로 간다.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 제일 많이 본다라는 말씀도 수업 때 많이 드린 거고. 자, 문제 3번입니다. 이 법인세. 이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실력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고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조세심판원이나 감선 사례 뭐 이런 걸 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자, 사례별로 물음이 각각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1은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 1번. 쟁점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쟁점 1은 뭐냐면 여기서 대출, 실행, 수수료, 사무보수, 금융자문, 주선 업무, 수수료 등이 나가잖아요. 이 수수료가 이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매업. 명백하게. 매매업을 하고 있을 때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업에서의 자산은 재고자산이고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만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 1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첫 번째는 건설자금 이자의 범위. 그래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한다는 거. 요게 관련 자료 보시면 집행기준 첫 번째 건설자금 이자의 범위 있죠. 범위. 관련해서 모든 수수료 명목이 무엇이든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 다 이자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부가세 할 때도 금융자문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이자의 성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부가처분의 적법성은 재고자산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리고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는 유무형 자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원가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사례 2번. 사례 2번이 엄청 어려워요. 이게 원래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가 자산에 해당하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사실은. 세법상 자산이냐.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상표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과연 자산이냐. 실제 사례는 상표권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사례는 또 2개인가 3개 있는데 어쨌든 상표권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국제회계 기준,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라서 보면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게 무형자산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는 다뤄진 이 사건의 쟁점이었는데 거기서는 기업 회계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산 수중 이익이 있다. 이게 원래 첫 번째 쟁점인데 물음에선 걔를 그냥 적법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감가상각과 관련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은 누락됐는데 감가상각비를 19년에 같이 넣을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인 거고 그 쟁점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물음을 보시면 부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경우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쟁점 상표권에 대한 19년도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아이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처분 안에 위법 사유가 있다라면 내가 그걸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국세기본법에서 배우는 흡수설이잖아요. 그 내용이 두 번째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는 아예 생각 불가능이고요. 시험장에서. 첫 번째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요 사례를 가르쳐 드린 적은 없어요. 나머지 사례는 대충 했어도 요거는 너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관련 법령을 보시면 23조에 법인세법 23조 2항에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자산별로 각호 구분에 따른 금액이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죠. 추가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이 조세 심판례를 잠시 같이 보시면 청구인이 땡땡땡으로부터 무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 상표 사용권은 법인세법 23조 2항 및 같은 법 24조 2항에 따른 국제회계 기준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조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납세자 주장하면 감가상각비 신고 조정 특례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 조정이 가능하지만 블라블라 있고 이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역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징역 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 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경정 청구 없이 본건 불복 절차에서 뭐 세무조사 과정이라도 신고 조정 특례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아주 높았던 거고 사례 3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구성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감가상각비 송금 사입할 수 있으니까 쟁점이고, 그래도 결산 조정, 신고 조정 뭐 이걸 좀 쓰면 교수님도 문제를 내고 나서 이게 답을 보면 당황하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 아닌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원칙은 결산 조정인 거고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그죠? 대부분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산 조정이기 때문에 장부의 비용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많이 하고 10점 생각보다 크네? 혼자 이러고 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까지 써도 나라면 한 4점 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어쨌든 세법하면 채점 한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셀프 채점에서 나는 꽈락이네 아니네. 아 이거 꽈락 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미안해요. 어쨌든 예외 신고 조정이 가능하고 사안을 적용하면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왜냐하면 영구 상표권이니까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봐야 될 거고 신고 조정을 할 거고 그리고 흡수설까지 쓰시면 완벽한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례 3번 가보겠습니다. 사례 3번.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여기에 가장행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기한 거 자체가 가장행위로 가서 이제 글을 많이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수업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상법상 행위 같은 거 있죠. 단체법적 행위 여기엔 실질과세 이런 거 잘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등록하는 건 마음이야. 마음.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기 정관에 넣고 사업자 등록증에 넣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일을 해보면 알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추가 등록 어쩌라고. 법인세법은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인지에 대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업 때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소득세 하면서 처음에 법인세 하면서 항상 얘기해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매우 유사한 거다. 거의 비슷한 거다. 어?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거의 똑같아. 잠깐만 관련 자료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 교재 한번 보시면 그때 아마 별표도 치고 그랬을 거예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기준이 가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비주거형 건물 건설업, 자연건설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건설만큼은 건설업으로 보는 특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법인세법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조문에
시행 규칙에서 이게 0이라고 얘기해놓고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2호에 보면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가 거의 나와 있단 말이에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묘지 분야원 필요 없고 그거는 특칙으로 그냥 준 거고. 그럼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건물 건설업 있죠. 자연 건설업에 하나 한다.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뭐로 뺐기 때문에 특칙으로 건설업으로 뺐기 때문에 그건 소득세법상의 특칙일 뿐이고 법인세법 특칙이 아니면 그냥 건물 건설업이면 되는 거지 뭐. 즉 의미가 이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작년도 그렇고 항상 제가 늘 소득세 처음 하고 법인세 처음 할 때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원래 같은 맥락에서 있고 소득세법 조문을 쓴 다음에 법인세법 조문을 쓰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맥락은. 근데 이걸 맞추기는 힘든 내용이라고 보기는 해요. 자, 이 사안은 뭐냐면 어쨌든 2015년에 Z토지를 취득을 하고 재무제표에는 이거를 유형자산으로 기재를 했어요. 심지어 재무제표에 왜 유형자산으로 기재를 했겠어요? 회계는 실질에 따라 가잖아요. 회계는. 그렇죠. 얘가 아무리 매매업 등기가 돼 있어도 회계감사 같은 거 나와서 이거 뭐예요? 그때 우리 부동산 매매업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유형자산으로 기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년에 양도를 한 거예요. 자, 거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신축용 토지 있잖아요. 그 앞 페이지에 있었던 거. 이게 일반 업종이면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면 양도일에 관계없이 전부 다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거고 부동산 매매업이면 유예기간 안에 양도하는 게 업무에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들은 여기 D법인은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유예기간 내 매매를 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업무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너는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 이 토지가 일반 업종에서 사용하는 토지일 것이니 이건 유예기간 내에 매매를 하면 처음부터 비업무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다면 관련 이자 그리고 관련 보유세도 모두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 송금 불사립한 거고 자료는 이제 매출액에 대한 자료 등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3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업무 무관 부동산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유예기간 중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 무관이에요. 다만 부동산 매매업에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하는 거고 법문이. 그런데 이게 매매업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그래서 매매업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게 재고예요. 재고 기본적으로. 근데 회계처리도 유형자산으로 되어 있었고 매출 현황을 봤을 때도 매매업의 매출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매매업에서 사용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사안을 적용하면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매각했으므로 업무 무관 부동산에 해당하고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감사원 사례에 있는 거예요. 감사원 사례. 이해하시겠죠? 그 밑줄 근거 한번 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만 밝혀드릴게요. 나머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은데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당해법인의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이란 그 부동산 매매업에서 얘기하는 그 자산이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자산 중 부동산 매매업에 직접적으로 공여된 자산을 말하며 이는 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재고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 사례에 보면 먼저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 무슨 업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음 4는 사례 3에서 매매업의 정의와 부동산 매매업과 다른 업적을 겸용하는 경우에 주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쓰시면 될 건데 사례 3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사례에서 얘도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밝히는 것으로 답안을 작성했고요. 그러면 겸용이 나왔잖아요. 겸용. 업종을 판단할 때는 겸용이면 항상 매출액 기준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업이 무엇이냐는 우리 세법은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 근데 이게 뭐 직전 2년치 평균 막 이래서 되게 복잡해요. 실제.
가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 나있죠. 정의. 일반적인 업종은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는 거예요. 소득세 모든 업종의 구분은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고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개발 공급업, 부동산 개발 공급업 및 건물 건설업, 자연건설, 도급이 아니라는 거 도급, 자연건설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겸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인데 이 뒤에 구체적으로는 거의 뭐 쓰기 불가능한 거죠.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3, 4업연도 총 수익금의 합계액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겠다.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많이 안 좋아요? 예, 상대 평가예요. 자, 물음 이제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이 세무회계를 하면 조금 알아요. 이거는 세무회계를 하면 아는데 이게 세법학만 하면은 이제 자산 평가 중에서도 저당권 평가 특례 이런 걸 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자, 시가가 불분명한 X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거를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을 넘기면서 두 가지 금융채무, 은행에 저당권 잡힌 거 채무와 임대 보증금, 얘도 채무예요. 두 개가 딸려서 나갔다는 얘기죠. 1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증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땐 10년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거주자 갑은 쟁점주택 증여 현재 쟁점주택 외에 보유한 주택이 없고 관련 사항 아래와 같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자료고, 그래서 이 개별주택의 시가가 4억이래. 4억. 근데 이 시가 4억이라는 게 뭐냐면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돼 있죠. 이게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금융채무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있죠. 이게 2억, 임대보증금이 3억. 월 15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관련 자료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산평가의 규정을 보면 상속증여세법 60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가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평가의 원칙. 시가가 대원칙입니다. 시가. 근데 2항에 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걸 포함합니다. 포함. 그런데 이러한 시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죠. 산정하기 어렵다라면 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63조가 예를 들면 비상장법인 뭐 주식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61조엔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가액 평가 중에 5항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임대료 환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를 환산해서 이 자산의 부동산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밑에 50조가 시행령에 부동산 평가에 있는 규정인데 연간 임대료 있죠. 그러니까 150만 원이면 1,80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눠요. 그리고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게 12%야. 12%. 12%로 환산을 하고 나면 4억 5천 정도 될 거야. 1억 5천 더하기 3억 해서. 그게 지금 61조에 따른 부동산 평가 가액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66조를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0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6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1항, 2항, 3항이고 나발이고 하는 전체 60조에 따른 최종 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60조에 따른 시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 금액에도 불구하고 즉 개별 공시지가도 보충적인 거고 임대료 환산도 보충적인 건데 임대료 환산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크면 임대료 환산으로 가는데 그거보다도 만약에 저당권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면 저당권 특례 규정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저당권 특례 규정에 따르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거 임대 보증금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저당권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보시면 첫 번째 특례에 대해 설명하시오. 많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피담보 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 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거래 관행이 아무리 그래도 돈을 빌려주는 애가 자산 가치보다 더 높게는 빌려주지 않으니까 잘.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금액으로 하는 게 거래 실정에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규정은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인데 저당권 등 설정된 자산이 있으면 시가 또는 보충적 가액에 따른 평가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특례 규정이고 자 물음 2를 보면 증여 재산 가액과 과세 가액을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증여 재산 가액은 부담부 증여잖아요. 이게 지금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관련 자료 잠깐만 보시면 47조를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증여세 과세 가액은 여러분들 보는 우리 책에도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과세 가액은 증여 재산에서 합친 금액에서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 가액 전부가 증여 재산 가액이고 증여세 과세 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를 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우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별주택 가격 4억하고 임대료 환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 환산 규정에 따르면 4억 5천이거든요. 둘 중 큰 게 일단 보충적 평가 가액의 최종 가액이에요. 그게 4억 5천이고 아까 봤던 60조에 따른 가액이 4억 5천인 거예요. 근데 저당권 특례 있죠. 특례를 보면은 금융채무와 임대보증 합치면 5억이잖아요. 5억. 그러니까 5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종 5억이 증여 재산 가액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증여세 과세 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증여 재산 가액 아까 얘기했던 5억에서 채무 인수액이 5억이잖아요. 다 인수했으니까 그걸 빼고 남으면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4.5억이 증여되는 거고 더 많은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5억이니까 인수 채무 남의 빚을 갚아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차이가 오히려 저쪽에 증여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함께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전에 한번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데 위에 행정법원 가서 다 깨졌어. 5억이다 5억.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채무 인수하기 위해서 이 가액이 믿을 수 없는 가액일 때. 이해하셨어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가격, 즉 감정 같은 거 받고 기준시가 뭐 했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을 수 없는 가격일 때 큰 차이가 있고 그럴 때만 아주 큰 차이가 있고 믿을 수 없는 가격일 때만 저쪽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받아들여진 적도 없어.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보는 실무 유료 사이트가 있어. 유료 사이트. 거기서 1억씩 더해가지고 문제 똑같이 냈어. 사실. 내가 보는 사이트가 있거든.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사서 볼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이 책으로 치면 우리 강의실 다 채우고도 남는데 뭐. 내 옛날에 내가 이제 꼰대니까 그 책으로 샀었거든. 내 책장 다 쌓아놓고서 뿌듯해하고 그래. 옛날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갈아줬어. 새로 바뀌는 거를 진짜로 이렇게 바인딩 해가지고 갈아주고 그랬거든. 연간에 한 100만 원인데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한 달에 한 3, 4만 내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이트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 보는 사이트 2개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에 똑같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0 답도 똑같아. 아예 답이 있어. 답이 거기에. 왜 모의고사 때 이런 거 안 내냐? 그렇게 내면 우리는 매일 해야 돼. 매일. 자, 요거는 못 맞췄으면 진짜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예요. 이게 기본 암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부가 결정 기간. 그래서 상속 증여세는 무조건 부가 조사 결정하는 거잖아요. 6개월, 9개월. 그래서 관련 조문에도 상속은 9개월, 증여는 6개월 규정이 있는 거죠. 요거는 뭐 숫자만 맞춰도 당연히 맞게 해줄 것 같습니다. 4점 다. 여기서 점수 좀 얻으세요. 둘 다 6개월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교수라면 2점 무조건 주죠. 왜냐하면 여기서 큰 절망감을 이미 느꼈습니다. 앞에서 큰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몇 점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고요. 우리 쉬었다가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이게 물음이 특히 부가세가 아주 정교하게 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수긍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냈구나 라는 걸 느끼면 여러분이 얼마나 험하게 썼는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